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마이크로 브랜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스웨덴의 라쿤터라는 회사인데요. 라쿤터는 2018년에 시몬 헤인스라는 인물이 설립한 1인 기업입니다. 프랑스어에서 라쿤터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 이야기꾼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이름에 걸맞게 라쿤터는 20세기 초반의 유명한 이야기꾼들이나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컬렉션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가령 첫 번째 컬렉션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작가 해밍웨이가 가지고 있는 거칠지만 동시에 위험 있는 이미지를 시계 디자인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와이어 러그와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조합한 조금은 독특한 형태의 드레스 시계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밍웨이가 작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던 1920년대의 분위기를 시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당시의 아르데코 스타일의 글씨체와 베젤 형태를 채용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 내놓은 시계들도 흥미로운 인물들로 컬렉션을 명명했는데요. 34mm 사이즈의 아담한 수동시계 컬렉션에는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파일럿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이버 시계와 크로노그래프의 경우에는 20세기 초의 선구적인 과학소설가 줄 베른에게 헌정을 했는데요. 다이버 시계는 해저 2만리에 나오는 잠수함의 이름을 따서 노틸러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우주여행을 소재로 한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작품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헤인스 씨랑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기가 디자인한 시계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 채널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른 바이컴팩스는 1864년에 발표된 줄 베른의 소설인 지구에서 달까지에 헌정된 시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진 대포 생산업자들이 달까지 포탄을 쏠 수 있는 거대한 대포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포 생산업자들은 대형 포탄을 쏴서 달을 명중시키려고만 했는데 이 계획이 나중에는 대포 아래다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로 바뀝니다. 대충 설명하면 얼핏 황당하게 들리는 내용이지만은 인류의 폭력성에 대한 통찰을 담은 풍자소설이자 우주여행이라는 주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소설로 이름이 높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1902년에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달세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하는데요. 멜리에스는 원작의 풍자소설적인 요소는 지우고 환상적인 상상력만을 취해서 당대 기준으로는 혁신적인 특수효과를 과시하는 마술쇼 같은 분위기의 무성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화는 길이가 14분밖에 되지 않고 유튜브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문화치도 스피드마스터라는 레이싱 크로노그래프잖아요. 달로의 여행을 소재로 하는 소설에 헌정된 이 시계가 레이싱 크로노그래프의 포맷을 따르고 있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라쿤터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세우기 위한 노력도 돋보이는데, 라쿤터의 첫 시계였던 해밍웨이 컬렉션에서 와이어 러그와 아르데코풍의 글씨체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약간 20세기 초의 사람이 상상한 우주비행사 시계 같은 레트로 퓨처적인 분위기도 갖고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625불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받아온 쿠폰이 2개가 있습니다. 영상 정보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와 쿠폰 코드를 남겨둘 텐데요. 하나는 10% 할인 쿠폰이고 하나는 디스플레이 케이스백 무료 증정 쿠폰입니다. 꼭 두 코드를 다 사용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하면 563불이니까 한국 세관에서 18.8%의 관부가세가 붙는다고 치면은 총 비용은 70만원대 후반 정도가 예상되는 시계입니다. 오늘 시계는 라쿤터 측에서 대여를 받은 거고 규모가 크지 않은 1인 기업의 사정 때문에 사전 제작비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영상에서 발생한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 채널에 거기에 상응하는 사후 제작비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라쿤터 측으로부터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라쿤터의 시계는 조금은 특이한 발상을 따라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계
시계 브랜드들이 시계 들어가는 케이스나 주요 파트들을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건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계 회사들은 그러면서도 무브먼트를 스위스제나 일제로 쓴다든가 공정 일부나 조립과 검수 과정을 스위스나 자기네 나라로 갖고 가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중국과의 연관성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헤인스 씨는 어차피 중국 공장에 의존하는 게 전 세계 시계 제조업의 현실인데 왜 굳이 그 사실을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생산 공정의 전 과정을 중국에다 맡기고 제작비를 충분히 집행한 다음에 중국 시계 산업의 역량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을 대표하는 가장 역사적인 시계 회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라콘토의 모든 시계들은 텐진에 있는 시걸이라는 유명한 중국 시계 회사에서 아주 작은 파트와 무브먼트에서 시계 완제품까지 생산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라콘터의 접근 방식이 한국의 시계 팬들한테는 그리 잘 먹힐 것 같지는 않은데요. 벌써부터 댓글이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보시면 신생 브랜드의 개성 있는 디자인에 60년 역사에 빛나는 경험 많은 시계 회사가 제작해준 컬러밀 방식의 썩 잘 만든 수동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시계가 보이실 겁니다. 보명 무브먼트 중에서 손으로 용두를 돌려서 동력을 주는 수동 크로노그래프는 스위스나 일본 시계 회사들이 사실상 방기한 영역이어서 시걸의 무브먼트 말고는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 무브먼트 이야기는 나중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벨은 바이 컴팩스의 케이스 직경은 40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mm입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아주 보편적인 사이즈라고 할 수 있고요. 두께는 도명의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4mm입니다. 크로노그래프니까 수동시계라고는 해도 조금은 두께가 있는 편이죠. 무게는 시계줄을 포함해서 78.2g이 나옵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0mm인데 와이어 러그를 달고 있어서 러그가 시야를 제약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시계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라컨터의 기본 줄에는 다 퀵 릴리즈 바가 달려 있어서 좀 더 손쉽게 시계줄을 교체할 수도 있고요. 기본으로 장착된 가죽줄의 너비는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너비가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5.2cm 손목 둘레의 노생활림 손목에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은 와이어 러그의 특성상 러그의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40mm 시계보다 위아래 크기가 부담이 없게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를 좋아하시는데 스위스 계열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들은 가격이 비싸고 두께가 두꺼워져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시거의 수동 무브먼트를 쓰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7.8cm 손목 둘레의 제 손목위에 올려봐도 40mm는 워낙 보편적인 사이즈라서 작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게다가 베젤이 없는 형태의 흰색 다이얼이라서 러그의 존재감은 없지만은 다이얼 크기 자체는 수치보다 크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두께가 살짝 두껍다는 사실만 빼면은 드레스 시계로도 꽤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단정한 디자인과 사이즈입니다. 316L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폴리시 피니시는 탁하게 느껴지는 구간 없이 매끈하고 반짝반짝하게 잘 닦여 있고요. 케이스와 러그는 마치 회중시계에서 손목시계로 넘어가던 시절에 원시적인 시계의 형태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글동글한 회중시계풍의 케이스에다가 역시 동글동글한 베젤을 달아두었고요. 가느다란 와이어 러그를 붙여놨습니다. 디자인 의도가 다른 시대에서 건너온 시계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꽤 성공적으로 구현이 된 걸로 보이네요. 2시 방향과 4시 방향에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담당하는 버섯 모양의 푸셔가 달려 있고요. 3시 방향에는 6mm 지름의 용두가 있습니다. 포인 엣지가 새겨져 있고 정면에는 라쿤터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시계 유리로는 도톰한 더블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는데요. 내부에 푸른빛이 도는 무반사 처리를 했고요. 무반사 처리의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어도 다이얼이 깨끗하게 찍힙니다. 시계 유리 아래로는 사틴 처리가 된 듯한 글로시한 광택의 흰색 다이얼이 보입니다.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검은색 서브 다이얼이 들어간 정석적인 팬더 크로노그래프의 모습입니다.
다이얼의 가장자리에는 스틱형의 폴리시된 은색의 시간 인덱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6시와 12시 인덱스만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다른 곳과 구분이 되도록 했고요. 시간 인덱스 사이에 들어간 촘촘한 미니 트랙은 모두 검은색으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의 상도는 매우 선명한 편입니다. 12시 인덱스 아래에는 라쿤터의 사명이 검은색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고 6시 인덱스 위에는 벨은 바이컴팩스라는 모델명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의 아르데코풍의 글씨체를 이 시기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뭇잎 모양의 폴리시된 시분침과 가느다란 크로노그래프 대바늘을 중앙에다 배치를 했는데 시분초침의 만듦새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시분침의 경우 완전히 납작하지가 않고 나름대로 볼록하게 입체감 있게 처리를 했고요. 모서리의 절단면도 클로즈업에서 굴욕이 없을 만큼 상당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9시 방향에 있는 서브 다이얼은 사실상 스몰 세컨드로 현재 시각의 초를 나타내는 건데요. 서브 다이얼 안쪽에는 동심원도 아주 깨끗하게 잘 새겨져 있고 작은 바늘에서도 마감 실수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계의 디자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비동시성에 동시성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케이스 디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중시계에서 막 손목시계로 넘어가던 1910년대의 시계를 연상을 시키고 글씨체는 1920년대의 아르데코풍인데 또 다이얼의 배치는 60년대 크로노그래프 시계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뭔가 이질적인 시대적 요소들을 잘 섞어서 라콘터만의 디자인으로 엮어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테고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뭔가 레트로 퓨처적인 요소도 있는 디자인이라고 호평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데넨니 같은 브랜드처럼 여러 시대의 요소들을 섞지 말고 어떤 한 시대에 충실하게 고증을 했다면 더 나은 디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로는 시걸사의 ST1901이 들어갔는데요. 2시와 4시에 있는 푸셔로 크로노그래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중저가 크로노그래프에선 드문 컬럼휠 방식의 크로노그래프이기 때문에 2시 푸셔를 눌렀을 때 스타트가 되는 느낌이 캔 방식의 에타 7750이나 2894에 비해서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크로노그래프의 동작이 시작되면 가운데 있는 대바늘이 움직이면서 초단위 경과 시간을 표시를 하고요. 3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크로노그래프의 분단위 경과 시간을 최대 30분까지 표시를 합니다. 바늘이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점프 미닛 방식으로 60초가 되면 한 칸씩 앞으로 움직이는 게 재밌습니다. 다이얼 가장자리의 벽 부분에다가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타키미터 눈금을 표시했는데요. 타키미터는 움직이는 차량의 속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1km를 가는 데 걸린 시간을 크로노그래프로 측정한 다음에 멈춰있는 대바늘이 가리키는 타키미터의 숫자를 보고 차량의 평균 시속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계의 엔진으로 사용된 ST1901은 1초에 6번, 시간당 21,600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전후입니다. 공식 스펙상의 1호차 범위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40초 사이인데 실제로는 플러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 사이에 수렴하는 시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무브먼트의 역사 이야기도 재밌는데요. 1960년대에 중국 정부는 자국의 공군에게 지급될 크로노그래프를 만들기 전에 시계 산업의 대스위스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예 무브먼트 생산 설비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스위스는 벨주와 르마니아, 비너스가 크로노그래프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침 새 무브먼트 개발을 위해서 자금을 급하게 필요로 했던 스위스의 비너스사가 먼저 중국 정부에다가 구매 의사를 타전해 왔고 중국에서는 비교적 좋은 가격에 비너스 175 무브먼트의 설계와 제작에 필요한 설비들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T1901은 사실상 중국에서 생산된 비너스 175라고 보시면 비슷합니다. 시걸의 무브먼트는 원본이 무엇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어 온 무브먼트냐에 따라서 품질의 편차가 심하게 있는 편입니다. ST1901은 원본의 설계 자체가 지금처럼 비용 절감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던 1960년대의 것이기 때문에 튼튼한 데다가 시걸이 가장 오랫동안 만든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불량률이 놀랍도록 적은 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봐도 ST1901을 채택한 시계를 3개째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불량이나 이상하게 작동하는 시계는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수동감기의 느낌은 굉장히 쫀쫀한 편인데 용두가 높이가 높지 않아서 손등에 부딪히지 않는 건 좋은데
이 잡는 느낌이 그리 쾌적하지 않다는 건 아쉽습니다. 그리고 날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용도를 뽑으면 바로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에 맞출 수 있는데요. 이 무브먼트에는 해킹 기능이 없어서 초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분침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뒷면을 돌려보시면은 줄 베른의 소설에 등장하는 발로 가는 거대한 우주선, 포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새겨진 스크루인 솔리드 케이스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샌드블라스트된 바탕 위에 별과 포탄을 아주 멋지게 입체적으로 새겨놨습니다. 만져보면 거칠게 마감된 부분이 없어서 착용감을 방해하지도 않고요. 300개 한정 생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일련 번호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의 주제를 감안한다면 솔리드 케이스백이 멋진 선택이겠습니다만은 컬럼 힐 방식의 수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직접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라콘터사에 제가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쿠폰 코드를 활용하시면은 시계에 설치된 솔리드 케이스백 말고도 무료로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하나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으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가까운 시계방에 가셔서 케이스백을 교체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케이스백을 여는 도구를 활용해서 교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ST1901이 장식도 꽤 멋있게 되어 있어서 꽤 보는 맛이 있습니다. 시계줄은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시계줄은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베저터블 태닝이 된 가죽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갈색 가죽줄인데요. 가죽줄에 꽤 흥미로운 패턴이 있고 광택이나 촉감, 두께가 다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한번 경험해보라고 파란색의 스웨이드 가죽줄도 보내줬는데 이것도 품질은 아주 준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제 취향은 좀 더 갈색 가죽줄 쪽이긴 하지만요. 가죽의 품질에 비해서 버클이 그냥 평범하고 심심한 것 같다는 게 유일한 트집거리겠네요. 벨은 바이컴팩스에 대한 총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북유럽의 디자인 역량과 중국 시계 산업의 생산 역량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 궁금하신 분들께 라콘터는 흥미로운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장에다가 무조건 싸게 만들라고 주문하지 않고 제작비를 제대로 충분하게 지급하면 어떤 시계가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시계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70만원대 후반의 가격이 다소 높다고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가격에서 한 10만원에서 20만원만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10% 할인가인 563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같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로리의 제미니의 499불보다는 살짝 비싸고 발틱 바이컴팩스의 635불보다는 저렴합니다. 아크릴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 로리에와 발틱과 달리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리고 퀄리티가 살짝 더 높고 가죽줄도 좀 더 좋은 걸 준다는 점을 봤을 때는 같은 무브먼트를 쓰는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일반적인 가격 책정 경향에 비해서 더 비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비슷한 스펙의 시걸 1963을 찾아보신다면 20만원대의 예산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미오타 9015가 들어간 시계도 10만원대에 만들어내는 중국 공장의 인하우스 시계들이랑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는 없을 겁니다. 이런 비교가 공평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